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국제금융이론의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이제 전체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고서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주제들로서 구성이 되고 그 주제들이 또 어떻게 연결 지어져 있으며 우리가 이제 국제금융론을 통해서 어떤 주제들을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조망을 위해서 이번 세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제경제학이라고 했었을 때 보통 그 국제경제학의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 연구 토픽들은 대략 한 7가지 정도 범주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역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누군가 이득을 볼 텐데 누가 이득을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 그러한 류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역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무역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특정 재화와 다른 재화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혹은 뭐 어떤 재화는 어떤 용역과 뭐 교육이 일어나는지, 뭐 그러한 류의 어떤 그 트랜잭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무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떤 일련의 분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역론에서 하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반대급부 내지는 그 결과물로서 국가 내에 말하자면 일종의 빛과 그늘이 생겨요. 총량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이제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는 도태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에 대응하여서 정부는 어떤 보호주의를 무역에 있어서 도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 또한 국제경제학의 주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벌었는지 잃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무역을 통해서도 어떤 국가는 무역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은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은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국제 수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무조건 뭐 이익을 보면 좋은 것이냐,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이 또 나쁜 것이냐, 얼마만큼이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수지와 관련된 그 논의들 안에 들어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할 때에 보통 이제 국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화는 사실 그 미국의 달러, US 달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돈의 가치, 우리나라 돈이 다른 나라와 교환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환율이 말하자면은 그 국가 간의 어떤 무역의 행태라든지 혹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금융 그 거래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기전,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환율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논의들도 우리 국제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을학기에 배우는 어떤 그 국제금융론도 환율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나라들끼리의 경제가 분리돼서 돌아가지 않고 나라들끼리 말하자면 경쟁도 하고 협업도 하고 서로서로 말하자면 주고받고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그 콜라보레이션을 할 것인지 국가 간 정책 공조에 대한 이슈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국제경제학의 연구 주제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금융이라고 하는 행동들, 결국은 어떤 그 해외 자금을, 이제 외자 도입이라 그러죠. 해외에서부터 자금을 유치해서 국내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일으킨다든지, 반대로 국내 어떤 잉여의 자금을 해외의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국제경제학의 연구 주제로서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경제학이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주고받고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의 어떤 대가 내지는 어떤 그러한 결과로서 돈이 또 이렇게 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오가게 되면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딘가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쌓여 있는 돈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이동해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다이내믹스를 갖다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게 이제 국제경제학의 어떤 주제들이고 그러한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 그 중상주의 시대의 경제학자들, 즉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그 금을 다른 나라로부터 벌어들이기만 하면 그게 최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들, 혹은 뭐 식민지 무역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오래된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논의들의 기저에 있었던 건 사실 국가 간의 경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무역이 일어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학의 가장 클래식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가 인티그레이션 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말하자면 무역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국가 간의 분업이 더 세밀화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러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죠. 하다못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 동영상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유튜브는 당연히 구글은 미국에 가면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노트북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컨텐츠는 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있어서 어떤 국가 간의 분업, 국가 간의 협업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동북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 또 그런 어떤 통상과 관련된 부분들 또 외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GDP 대비 사실 그 수출과 수입 말하자면 대외 부분과의 어떤 교역은 점점점 더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도 GDP 대비 수출 수입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과거 반세기 이상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에 세계 전체 입장에서 봐도 국제 무역량 자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경제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말하자면 과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결국 과거에는 자력갱생 굳이 무역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한 나라 안에서 모든 어떤 경제 행동들이 다 일어나던 것이 결국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국제 분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더 저렴한 가격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이제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동아시아, 그 중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본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실 내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역량이 적은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무역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동북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무역에 대해서는 항상 좀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개념입니다만 GDP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GDP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포함되는 요소로서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포함을 하게 되고요. 포함되지 않는 거는 해외에서 생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종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사용된 중간재나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포함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잡고 있는데요. GDP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어떠한 경제 활동이 최종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서 GDP가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 국제금융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미국의 GDP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 교과서 안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게 되면은 뭐 1960년대 이후로 말하자면 뭐 한국 전쟁 끝나고 1960년대 이후로 이렇게 거의 한 과거 한 60년 가까이를 돌아보면은 예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부존 자원도 많고 경제 규모도 막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무역 안 하고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점점 더 기조적으로 무역에 대한 어떤 규모가 GDP 내에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수출이 GDP 한 5%, 그 다음에 뭐 그 수입 비중이 한 4% 이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거의 지금 그죠? 10 한 3%, 그 다음 무역은 한 10, 한 7, 8%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에 있어 가지고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국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그 나라의 GDP 성장에 있어 가지고서 어떤 성장의 어떤 그 동인이 대외 부문에서 나오기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수출이 더 많은 나라였지만 7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수입이 더 많아지는 어떤 순수입 더 많은 무역을 통해 적자를 보는 어떤 그런 그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은 요건 이제 미국 그 말하자면은 그 거시 경제를 연구하는 이제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기관에서 이제 이 데이터를 냅니다. 그래서 NBER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 현재 이 경제가 불황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제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리얼타임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사후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기간은 경제가 좀 어려웠던 기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간 중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씩 무역에 있어 가지고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2008년, 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겠는데 그럴 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도 수출 수입이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0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2020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록적인 경기 후퇴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제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을 찍을 만큼 경제에 대한 후퇴가 적은 나라입니다만 어쨌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입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 볼 수 있고요. 나라마다 또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다릅니다. 뭐 역시 우리나라부터 좀 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인데요. 결국은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강력한 공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어떤 그 생산품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이제 흑자를 보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GDP 전체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인데 이제 이 세 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과거 이건 나프타라고 하는 것. 결국 미국의 배후 생산 기지로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활용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인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나 보면은 뭐 멕시코산인데 미국 거쳐서 수입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미국의 어떤 배후 생산 기지로서 캐나다, 멕시코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GDP 상으로 봤었을 때 수출 수입 비중이 미국보다 캐나다, 멕시코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교역에 특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유럽 대륙 안에서 만들어진 많은 물건들이 벨기에를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의 비중이 사실 GDP에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행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고요. 가까이는 뭐 중국을 뒤에 두고 있는 홍콩이 사실 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도 GDP에 있어가지고 수출입 비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 경제학의 어떤 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톱어보면서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역은 왜 일어날까요? 무역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무역이 일어나는 어떠한 이유는 서로 일단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만든 핸드폰이 스페인에 팔리고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스페인 와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각자 말하자면 서로의 어떤 그 후생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약에 세계에서 다 잘한 나라가 있어요. 뭐 테레비를 만들어도 세계 1등이고 와인을 만들어도 세계 1등이고요. 모든 면에서 다 1등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무역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미국 같은 나라는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나라들끼리도 잘하는 나라, 금손 나라가 있을 거고 못하는 나라, 똥손 나라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다 잘하는데 꼭 무역해야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어떤 그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어떤 리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재화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갖다 수출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갖다가 받아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내가 잘하는 부분에 특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더 큰 규모의 생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무역의 이유예요. 무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어떤 상대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나라마다 잘하는 어떤 그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생산성에 있어서 규모의 차이로 볼 때에는 어떤 선진국의 어떤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잘하는 부분의 어떤 그 잘하는 정도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 차이가 좀 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전 경제학자들이 예전부터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 하에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기록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이 뭐 아시아의 뭐 4마리의 용 그래가지고서 말하자면 일본이 이제 전후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가서 이제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온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타이완이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특히 97년 IMF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한강의 기적, 굉장히 빠른 성장을 기록했던 그런 나라. 옛날의 개가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물 교환을 동시적으로 하는 것. 내가 필요한 재화를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금융을 이용해 가지고서 현재의 자원을 미래의 자원과 교환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외자 도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익을 보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게 자금을 공유한 나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투자의 이익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국제금융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뭐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죠. 1985년도에 이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울산에다가 이제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조선업을 해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내가 국내에서 건설업을 많이 해봤는데 건물을 짓는 거나 배를 만드는 거나 조선을 영어로 쉽빌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빌딩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사람 넣어가지고서 지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비전 하에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거예요. 영국에 찾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말하자면 이제 선주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지도 보라고. 이거 저 울산 앞바다의 5만 분의 1 지도인데 여기다 내가 조선소를 지을 거다. 지도와 함께 그 자리에 백사장 사진을 딱 보여줘요. 자, 내가 조선소를 지을 땅은 내가 확보를 했으니까 네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내가 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를 당신 산다는 어떤 증명을 가지고 와라. 내가 배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내가 이 증명서를 가지고서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빌려갖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기계를 사들여 가지고서 조선소를 지은 다음에 네 배를 갖다 줄게. 그러니까 네가 이 배를 좀 사라. 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500원짜리가 동전이 아니고 지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원짜리 지폐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
그림하고 저기 거북선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보여주면서 야 우리나라는 야 그 옛날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야 할 수 있어. 내가 땅은 다 확보해 놨거든. 그러니까 네가 배를 산다 약속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영업을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오늘날의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소가 된 것이 바로 지금의 현대중공업. 지금 이제 훗날 그 조선업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 합병을 통해서 이제 한국 어떤 조선사들이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그렇게 출발한 것이 바로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죠. 결국은 선진국의 그 당시에 있던 돈을 빌려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했었던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무역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결과에 이제 좀 뒤처지는 장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러스트벨트라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위주로 이제 경제가 재편이 되면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공업 생산, 특히 이제 이런 공장이나 이런 노동 집약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외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런 거의 혜택들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입어왔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런 그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 쇠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냐? 나는 내 일자리만 잃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역을 통해서 어떤 집단의 손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수입 산업하고 이제 경쟁에 노출되었을 때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파산하게 되는데요. 국가가 그런 사람들도 보듬고 안아야 되겠죠.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배려를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무역의 어떤 반대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본다 그러면은 뭐 결국은 그 기후와 자원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잘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특화된 부분에서 무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과 기술이 집약이 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특기가 다르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서 사실은 그 국가의 어떤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짜여지는 것이고 그 각자 이제 장점 있는 영역을 가지고서 무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러스트벨트 사례에서처럼 이제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러한 영역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적 압력이 말하자면 정치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무역 갈등을 벌여오고 있지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더 노골적으로 보호주의를 이제 말을 하자면 도입함으로써 국내의 어떤 지지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지지도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마찰을 얼마간 의도하였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죠. 관세를 도입한다든지 수입 할당제를 도입한다든지 보조금을 지불한다든지 뭐 혹은 그 수입 장려금 같죠. 국내 업체들에 대해 갖고 이제 장려금을 갖다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의 어떤 그 산업들 중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호하는 보호주의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러한 그 무역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작년이었죠. 한국과 이제 일본 간에 이제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부품 자립화를 하니 마니 뭐 엄청나게 싸웠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베 총리나 뭐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나 뭐 각자 이제 말하자면 목소리를 국내에서 높여가면서 뭐 이렇게 독립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어떤 효과로서 그러한 어떤 국제적인 갈등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때로는 국민 전체의 복지보다는 어떤 특수 집단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부담을 갖다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서도 가끔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갈등들이 막 그때그때 튀어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그런 통상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러한 어떤 행간들을 좀 잘 따라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들이 보통 뭐 우리나라 전형적으로 이제 보통 농민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생산성이 떨어지죠.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압력들이 항상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또 표로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항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무역 장벽을 세우는 조건으로 관세를 갖다가 이제 조절하는 그런 이제 무역 장벽과 관세를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영역은 열어주고 어떤 영역은 또 장벽을 높이고 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제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무역을 하게 되면 그 무역의 결과로서 흑자를 볼 때도 있고 적자를 볼 때도 있고 할 텐데요. 결국은 이제 그 국가의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무역의 결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수출 수입액을 측정을 나라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이 흑자가 계속 나게 되면 그 흑자의 결과로 그 말하자면 금융자산이 계속 이제 말하자면은 그 달러 흑자를 본 달러들이 계속 쌓이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또 무역을 통해서 적자를 본다 그러면은 그 달러를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적자로 인해 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겠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금융자산이 결국은 대외 금융자산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국제금융론 안에서 이제 국제수지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인데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주요한 교육 파트너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동그라미에서 봤었을 때예요. 동그라미 그 하얀색 동그라미를 봤었을 때에 안쪽으로 바가 긴 거는 이제 결국은 수출량이고요. 바깥쪽으로 바가 긴 거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만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물건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결국은 중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를 향해서 많이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이제 미국의 그 주요 교육국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한 6등 정도를 하네요. 그 다음에 5등이 이제 독일, 4등이 일본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교육 파트너인 것은 뭐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각자 이제 분업을 해서 경제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아까 이제 그 50년 이상 그 미국의 어떤 그 GDP 내에서 수입과 수출의 비중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70년대 이후로는 이제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섰다고 그랬었는데 그 적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러니까 거의 뭐 53조, 54조 달러의 어떤 규모로서 계속 월간 단위로 지금 계속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망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의 결과로서 달러들이 계속 벌어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하얀색이 이제 중국이 되겠고요. 노란색이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연두색이에요. 그래서 90년대 들어가지고서 한중일 세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혹은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그 외환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갖다 지금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들이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쌓여있는 달러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뭐 1 빌리언 달러 넘어가는 4 빌리언 달러 넘어가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몇 천조 원씩의 US 달러 자산들이 지금 무역의 결과로서 벌어들여져 있는데 이 돈이 다 잠자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사실 국제금융이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때만 해도 한번 보세요.
지금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저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짝 지금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말은 저때 이제 달러 쇼티지가 나가지고 나라가 망할 뻔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보다 더 많은 외환보유고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뭐 굉장히 큰 변화가 여러분들 태어날 때 무렵쯤이겠네요. 그죠? 네, 그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정해지는 거는 굉장히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 그러면은 결국은 그 대외 교역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점이 환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 돈하고 몇 대 몇으로 교환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교환 비율이 결국 환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수입품,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건이 해외에서 얼마에 팔리고 우리나라가 사들여오는 수입품이 국내에서 얼마로 팔릴 건가. 예를 들어서 전화기 바꿀 때가 돼서 우리가 전화기 바꾸러 샵에 갔는데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확 변해가지고서 갑자기 아이폰이 뭐 원래 한 10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300만 원 하면 누가 아이폰 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모두의 삶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어떤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정 환율을 쓰는 나라들은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또 환율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국제금융론 안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환율의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하얀 게 일본 엔화고요. 노란 게 이제 우리나라 원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제일 위에 이제 연두색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변동폭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그 연두색 선 같은 경우는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달러 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을 묶어놨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제약이 있어요. 아예 고정 환율을 명시적으로 했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두색 선은 보면은 고정으로 쭉 가기도 하고 갑자기 확 뛰어오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나라가 좀 통제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노란색인데 일본보다는 좀 진폭이 커 보이죠, 얼핏 보기에도. 그래서 98년도 IMF 위기 왔었을 때 이제 뭐 원화의 가치가 급락을 했었던 것을 지금 저 노란색 첫 번째 스파이크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났었을 때도 이제 두 번째 스파이크가 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원 달러 뭐 한 1,400원 가까이 갔었으니까 지금 이제 한 1,200원 정도 하니까 계속 들고 날고 하면서 이제 위기 있을 때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 노란색 선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엔화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좀 안전자산의 범죄에 속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변동의 폭도 좀 적은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정책 공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가 사실은 그 다 교역을 통해서 혹은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사용하는 경제 정책은 다른 나라들한테 다 파급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정책 공조를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뭐 일종의 그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막 끝도 없이 막 그 정책적 자원들을 소모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적절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협조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뭐 G20의 뭐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G20에서 이제 뭐 국가 원수들이 만나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있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무역기구 같은 경우도 무역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제 IMF라든지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뭐 BIS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금융과 관련된 어떤 국제기구들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 금융정책,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역과 관련된 정책, 통화정책,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하자면 조절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망한데 이러면 참 골치가 아파요. 그러한 예로서 지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로가 통합이 됐죠. 유럽 EU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태어나면서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EU 통합이 되면서 쉥겐 조약 같은 게 이제 맺어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사람 간의 이동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돈도 사실 이제 단일 통화로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아예 나가 버렸지만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그때 EU 아래에서 유로를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재정이 그렇게 통합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같은 통화를 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냐 그러면은 나라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의 금리가 달랐어요.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다 보면은 그리스 같은 나라는 사실은 좀 재정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바도 있고 부도도 가끔씩 나고 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굉장히 좀 높은 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 왼쪽 끝을 보면 거의 20%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렸어야 했었는데 반면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우량한 나라라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까만색이나 파란색인데 조달금리가 훨씬 낮죠. 그래서 유로 체계가 태어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이 폭이 쫙 줄어들면서 하나의 유럽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금융위기가 2008년도 나오면서 그때는 오히려 그 단일 대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럽이 사실은 단일 국가가 아니구나. 위기가 왔었을 때에는 어려운 나라들도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다시 이제 국가 간의 금리가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올라가지 않고 말하자면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른쪽 끝에 금리 추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로존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약간 취약했던 나라들을 픽스라고 불렀었습니다. 굉장히 좀 그 멸칭이죠. 그 당시에 픽스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유럽을 이제 빨아먹기만 하고 말하자면 낮은 조달 금리를 누리기만 하면서 경제를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그 유로존 전체 부담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이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할 때는 개인과 기업이 결국은 돈을 주고받는 그 시장이 자본시장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개인이 돈을 빌리기도 하고 저금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돈의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 자본시장이 됐다 했었을 때는 이게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나라 대 나라로 이제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은행들이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든지 한국의 기업이 외국 은행으로 돈을 예금한다든지 반대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라마다 국제적인 어떤 그 관행에 따라서 통일된 기준 하에서 그 자본시장 내 거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감독들도 결국은 글로벌 차원의 금융감독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국제자본시장 내에서 어떠한 행동들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식의 규율이 있어야 하는지 이제 그러한 절차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의 어떤 그 규제 차익이라 그러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어떤 그 나라의 규정은 이렇고 다른 나라 규정이 이렇다 그러면은 규정과 규정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유리한 행동을 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규제 차익 회피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논의하는 게 국제 자본시장에 대한 논의들이에요. 그래서 좀 다소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과서 전반에서 이제 국제 금융, 국제 무역 이렇게 나눠봤었을 때 국제 무역은 저희가 봄학기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을 이제 요번에 가을 학기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금융론은 금융거래, 그 다음에 이제 화폐적 거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13장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부분의 국제금융의 주제들은 결국은 금융거래를 수반을 하게 되는 거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의 어떤 결과로서 일어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을 떼놓고 생각해서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오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자본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축적된 어떤 자본들은 결국은 해외로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래쪽이 이제 우리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은퇴 자금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이 관리되어 투자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2020년 말 그 NPS 국민연금이에요. 내셔널 펜션 서비스 NPS라고 그러는데 NPS의 그 자산 운용 계획을 보세요. 주식을 투자하는데 한 40% 정도의 투자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국내 주식이 17%, 해외 주식이 22%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4년 말까지 가게 되면 국내 주식 비중은 더 줄어들고 해외 주식 비중이 더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그 채권도 전체 자산의 한 47%를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41%는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5% 정도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 가게 되면은 국내 채권의 비중은 점점 줄이고
해외 채권의 비중을 점점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으로 투자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대체 투자 쪽에는 이제 지금 집계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대체 투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융자산, 주식 채권들의 금융자산 이외에 뭐 SOC 투자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의 그 전통적인 금융자산 이외의 투자를 대체 투자라 그러는데 대체 투자의 비중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대체 투자 같은 경우도 해외 투자 비중이 뭐 반 이상 차지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에 있어서도 점점 더 해외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꼬리표를 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들면서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첫 시간입니다만은 좀 다소 이야기가 조금 길어져서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단 우리가 그 국제금융론 첫 번째 1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순서에 따라 가지고서 국제금융론의 많은 주제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이나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클래스나 이메일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시면 제가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